한 주 동안 도내에서 일어난 이슈들을 되짚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자,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 이번 주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죠? 네, 우선 지난 19일 대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고 또 86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건물의 사우나 시설부터 주상 위층으로는 아파트까지 같이 있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렇듯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내 다중이용시설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확인하시죠. 이번 대구 사우나 화재와 1년 전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병원 참사는 모두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쓰는 다중이용시설은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소방 등 구조 인력이 제때 도착하더라도 여러 명을 동시에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원도와 도소방당국도 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곳은 약 450곳, 호텔과 콘도 등 면적이 큰 숙박시설이 증가하면서 그 개수와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발생한 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수요와 개수는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이용객들의 안전의식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확실히 화재가 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현장 취재했던 성기석 기자 연결해서 추가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석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예, 제가 이번 취재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이 도내에도 이제 다중이용시설, 특히 규모가 큰 건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약 450개 정도의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개수도 문제지만 특히 이들 시설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일부 대도시에 많이 집중이 되면서 소방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강원도와 도소방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원도와 도소방당국은 점차 대형화되는 건물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방 장비의 대형화, 첨단화도 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건물들이 늘어가는 속도를 소방 장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방 안전의식도 빠르게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홍승현 기자, 이 도내 다중이용시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궜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비상구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강화하도록 좀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불시 단속을 시행을 하는데요. 지난달에도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시행을 했습니다. 약 4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15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대부분이 영화관이나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는데요.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을 소화기로 고정해서 좀 억지로 열어놓았다든지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비상시에는 피난할 수 없도록 해뒀거나 피난 유도 등이 고장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무심히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사고가 막상 일어나면 정말 작은 유도등 하나, 비상벨 하나가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좀 더 상시 점검하고 또 업주들도 가이드라인을 좀 철저하게 준수를 하는 등 보다 좀 꼼꼼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대구 사우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구 사우나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달 일어난 원주 중앙시장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도 그 대구 사우나 화재 현장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건물이 7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3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4층부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이 4층에서 시작된 만큼 사실상 화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건축 허가가 날 당시에는 3층까지는 백화점이었고 4층은 사무실, 또 5층에서 7층이 아파트였는데요. 당시에는 4층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 겁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 역시 건물이 오래돼서 스프링클러가 없어 불을 키웠었죠.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문제가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스프링클러는 2017년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인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되는 시설은 요양병원과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뿐인데요. 이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가 된 것도 사실상 2014년에 전남 장성군에서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겪은 뒤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은 건설 연도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연이은 화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대구 화재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원주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화재 경보기가 평소에도 오작동이 심해서 평소에 좀 화재에 취약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사실상 여러 차례 짚어드린 부분이었죠. 이번 대구 사우나 화재도 평소에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심해서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이번에도 좀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찾아갔을 때도 사실 화재 경보기로 안 것이 아니라 그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이제 화재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사람들이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서 초기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장치인데 그 오작동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화재 경보기가 진짜 울려도 그냥 또 오작동인가 보다 하고 피해를 좀 키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전 불감증이 쌓이다 보면 화재가 딱 발생했을 때 대응을 못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구나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상가가 밀접해 있는 곳일수록 좀 더 예민하게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홍 기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안전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부실하게 시공된 가스 보일러가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확인하시죠. 강릉시 보건소는 펜션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강릉 지역 농어촌 민박에 대한 긴급 가스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약 200곳으로 조사를 하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민박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고 부적합 항목은 170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비슷하게 시공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곳이 48곳, 배관이 잘못 설치된 곳이 39곳, 그리고 배기통 불량도 8곳이나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실태 점검표를 보면 지자체가 민박업소의 소방, 전기, 가스 시설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을 보유한 소방당국과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강릉에만 농어촌 민박이 600여 곳에 달해 일시에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강릉 펜션 참사의 근본 원인은 무자격자가 설치한 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 설치 신고 단계에서 자격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빠져 있다 보니 무자격자가 설치해도 지자체에서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보일러 시공 유무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미흡한 점검이었습니다. 보일러 설치 시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배관과 보일러를 확인하는 완성검사를 진행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2달이 지난 지금 당시 해당 펜션 가스 안전점검을 진행한 점검원 개인만 구속됐을 뿐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는 여러 관리 주체가 안이하게 대응하며 발생한 인재,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사고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학생들이 3명이나 희생됐지만 안전한 숙박업소 운영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홍승영 기자, 관련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일단 숙박업이 아니라 농어촌 민박이라는 게 이슈가 됐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당시에 사고가 났던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가 됐었는데요.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어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는 달리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230제곱미터 미만의 연 면적 등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고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다 보니까 비교적 쉽게 영업을 할 수 있고요.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게 되는데요. 앞선 보도에서도 확인을 하셨듯이 지자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증축이나 개조, 또 무단 용도 변경 등 좀 불법으로 운용되기 일수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고 이후에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더 불거진 것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앞선 화재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안전불감증 그리고 화재 감지기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펜션 사고도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라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고 당시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농어촌 민박업은 연면적 230제곱미터, 약 70평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사실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소방시설법에서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나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과 또 관광호텔, 콘도 같은 관광 숙박시설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에 따라서 소화 설비나 경보 설비, 피난 설비 등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까지 져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가스 누출 경보기도 이 의무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펜션과 같은 농어촌 민박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돼서 소화기나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만 갖추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던 강릉 펜션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펜션은 그동안에 안전 정기 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거든요. 매년 6월에 전국 지자체가 하절기 정기 점검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 사고 펜션이 지난달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부터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을 한 탓에 이 점검에서 빠진 겁니다. 사실 한 번만 확인을 받았더라면 아니면은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고 이 사고가 사실상은 인재다라는 비판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고 이후에 지금은 농어촌 민박에 관한 좀 관련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어촌 민박의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재 경보기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 19일에 발의를 했고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어촌 민박업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안수산식품부령의 규정에 따라서 화재 예방과 전기, 가스 사용 기준 등 종합적인 안전 기준을 갖추는 법안을 좀 발의를 하는 등 강릉 펜션 사고 이후에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만 7건이 넘게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과연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안전 관련 소식들을 좀 짚어봤잖아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미리 좀 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국방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국방개혁 2.0이 진행이 되면서 군부대 통폐합, 또 군장병들의 평일 외출 허가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 문제가 보안이 철저한 사안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부대 통폐합 등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군사령부는 1953년 창설된 이후 원주를 거점으로 강원 중동부 전선 방어를 책임져 왔습니다. 60년 넘게 원주에 있던 일군사령부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경기도 용인의 지상작전사령부로 흡수 통합됐습니다. 문제는 부대가 떠난 부지에 지상작전 군사령부 예하 화령여단이 원주시와 별도 협의 없이 주둔하게 된 겁니다. 부지를 넘겨받아 지역 발전에 활용할 것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부지 환수를 요구해온 원주 시민 입장에선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부지를 되찾기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철원과 화천, 양구 등도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해체될 예정입니다. 이들 군부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상권 붕괴와 인구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전할 건지, 유휴부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소문만 무성할 뿐 군부대 통폐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주민들은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역시 불투명한 국방개혁 계획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접경지역 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업 내용과 예산 수립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와 강원도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원도의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군의 변화, 깜깜이 진행 속에 지역사회의 답답함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들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취재했던 김선화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60년 넘게 원주에 있었던 일군사령부가 올해부터 경기도 용인의 지상작전군사령부로 통합됐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일군사령부가 통폐합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이전부터 부지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일군사령부 부지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 군사령부 이전 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었는지 국방부가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결국 화령여단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건데요. 이들은 일군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당연히 부지 이용 계획을 사전에 주민들과 상의할 것이라 믿었는데 어떤 기관도 주민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서 부지 이용 계획 철회, 화령여단의 철수, 부지 환원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강원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권순성 강원도의원은 그동안 군사시설로 피해를 감내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개발될 수 있도록 부지를 환원해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 시 해당 시군의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고려해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범시민 대책위는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제출한 상황이고 또 오는 26일에 국방부가 이들에게 답변을 줄 예정입니다. 이 대책위는 부지를 돌려받기 위해서 국방부 원정 투쟁도 예고한 상황이라 일군사령부 부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김선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홍승현 기자, 관련 내용 정리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국방개혁 2.0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겁니까? 네, 우선 국방개혁 2.0은 말 그대로 군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만 8천 명의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군 조직의 재편이 뒤따르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강원도의 특성상 군부대 재편에 따른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김선화 기자가 이야기했듯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광범위한 군사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던 만큼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군 부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상 군이 지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앞으로의 상권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에 따른 마땅한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군부대 통폐합과 더불어서 또 위수 지역 폐지가 4월에 시작이 될 텐데 이 접경 지역 상경기 아무래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접경 지역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종으로 이번 달부터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허가가 됐는데요. 월 2회 이내로 일반 병사들도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일일 4시간 동안의 외출이 허용이 된 겁니다. 부대 내 최대 35%의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 월 최대 3만 5천여 명의 장병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요. 시행 3주가 지난 지금 그 효과는 아직까지는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대가 상권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동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젊은 장병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즐길거리 등이 또 주변에 부족하기도 해서 외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사실상 주변 상인들도 외출 시행 첫 주에만 반짝 손님이 늘고 큰 효과는 없었다라는 반응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 국방개혁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좀 방대하기도 하고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한 주간 도내에서 일어난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홍승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